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은 안 계신가 봐요. 네. 어, 이 기출 해설 강의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사실은 학원에서 붙여주신 대로 기출 경향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런지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선생님들을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모고에서 많이 나왔던가요? 아, 그 시험을 다 잘 봤군요. 네.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답안을 보내주셨는데, 답안이 갑자기 막 이렇게 몰려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이제 다 가까웠는데, 네, 제가 그래서, 전체를 출력해서 가지고 오다가,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습니다. 선생님들께 개별적으로 번호를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피드백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내시는 분들, 선생님들의 마음을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까지 13년 강의하면서 답안지를 복귀해서 보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상한 걸 해가지고 네, 선생님들도 괴롭고 저도 괴롭고 근데 이제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시험 보느라 애쓰셨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이 기출 경향 분석 강의는 시험을 아직 보지 않으셨고 앞으로 이제 2021년이죠. 2021년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고 다양한 그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초점을 좀 맞춰야 하지만 원래의 취지는 1년 동안 강의를 같이 저랑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는 각자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를 해오다가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목적이 뭐냐면 이제 이 지난 시험은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죠? 네, 면접으로 가는 거죠. 2차 시험으로. 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근데 답이 잘 써지시던가요? 네,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안 되죠. 네, 제가 오늘은 실수할까봐 대본을 써가지고 왔어요. 이게 참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잘하려고 하면 더 긴장되기 때문에. 왜냐면 선생님들이 시험 치시고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더 실수를 해요. 그렇죠? 이건 이제 다 대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유를 가지면 모르는 게 생각이 나는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좀 여유 있고 좀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답이 잘 써지는 것 같지만 기억하고 있는 게 없으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치밀하게 공부해야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어떠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선생님들 1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대부분 다 공부를 할 때 임용 시험이든 뭐 수능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준비를 하면요 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실수 없이 해야지만 합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단연간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완벽하게 답을 써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커트라인 이상으로 맞아야 하는데 그 커트라인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선생님들 답안에 피드백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답이고 이런 내용들이 답으로 반영돼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게 이제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이후에 경향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절대 시험을 딱 봤는데 제가 우리 직강 선생님들한테 카톡에 올려서 말씀드렸지만 아예 백지를 냈다, 나는 답을 전혀 쓰지 않았다, 어떤 답안에 대해서 그 답을 쓰지 않은 게 과락의 점수를 넘어간다,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맞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오답이라는 게 분명하다, 절대로 난 이 문제는 답을 맞다고 할 수가 없다가 전체의 60% 이상이 넘지 않는 한 그러면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행정고시를 예전에 준비하다가 이제 고시가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는 면접을 먼저 준비하지 않잖아요. 뭘 먼저 준비하죠? 1차 시험을 먼저 준비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고시들은 대부분 2차의 서술형 시험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1차 시험은 아주 껌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뭘 했냐면 2차 시험을 내가 올인해서 준비를 하면 그러면 1차 시험은 당연히 붙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 어떠세요? 나는 면접을 정말 올인해서 준비하고 이 지금 방금 봤던 시험은 이건 껌으로 생각했어. 그런 분 계세요? 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저 반대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거 예전에 강의 중에 한 번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2차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1차를 봤는데 과락이 났어요. 네, 근데 딱 그날 제가 채점을 거기 이제 객관식이니까 채점을 해보고 과락을 딱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게 다 뭔가 완전히 그냥 자존감이 저 바닥으로 확 떨어져가지고요. 정말 모든 걸 다 전폐하고 공부를 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막 그러다가 그 한 시간이 한 1시간 반, 1시간 반, 2시간 사이에 좀 막 고뇌를 하다가 그냥 저는 놔버렸습니다. 그 시험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이 선생님들은 다 경향 분석을 들으시고 또 이제까지 공부를 해왔으니까 같이 또 한번 우리가 만나서 다음 방향을 앞으로 나갈 길을 좀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지만 저는 그때 그냥 던져버렸어요. 안 해. 그만. 이제 더 이상 끝.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교사 임용시험을 벌써 13년째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 노량진에 있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을 보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임용을 이제 나는 그만한다. 보건교사 시험은 난 이제 인생에서 안녕하면 사실은 더 이상 고뇌할 필요 없이 과감하게 끝내야 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시험 성적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다. 뭔가 난 채점도 안 해봤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면접에 정말 올인해서 준비하십시오.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나는 이 시험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절대로 안 할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내가 오래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 버겁다. 여러 가지가 다 겹쳐가지고 정말 이제 아주 맥시멈 포인트에 온 거죠. 그럴 때는 내려놓는 게 답일 수 있어요. 학원 강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시험보다도 또 제가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뭐 선생님들에게 내고 그게 얼마나 적중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왠지 지금 뭐 미련이 남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합격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준비를 하십시오.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지금 최적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 2021년을 대비해서 강론서를 펴서 공부를 하겠다. 자,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만 이제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나는 이미 과락이 났으니까 말씀드렸죠? 과락이 났으니까 난 내년도 준비할 거야.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지금은 이전 책을 펴서 공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면접에 올인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후에 31일 날 결과가 어찌 나오든 요동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쵸?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그걸 시간을 자꾸 지연해가지고 미뤘다가 결국은 그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완전히 멘탈이 붕괴돼서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달이 그냥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좀 이렇게 좀 센 얘기를 하는 것은 선생님들 그 한 해 동안 참 애쓰셨고, 그죠? 힘든 과정을 거쳐오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이렇게 잘했다, 잘했다 격려하시고 그렇게 가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심각한 모드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과 즐겁게 이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초경향분석 준비를 하다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2교시와 3교시가 있잖아요. A형, B형이 있죠. 근데 제가 심지어 시험의 해설을 준비하는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정말 감사하게도 막 저를 도와주셔서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우리 시험하고 관련해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중에 계신데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해서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놀라웠는데 저는 사실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이제 사람이 가진 자료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잖아요. 나 자료가 많아. 준비가 잘 돼 있어.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 2교시, 3교시를 제가 뒤집어서 해설 자료를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2교시 1번에다가 3교시 1번에 답을 막 쓰고 있고, 3교시 1번에다가 2교시에 답을 쓰고 있고, 한참 막 준비를 하다가 이게 뭔가 완전 다 뒤집힌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막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답이 준비가 안 되고요. 자료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시간은 막 이렇게 보내야 되는 시간들은 다가오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강의를 이제까지 참 짧지 않은 기간 했었는데 이런 날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막 강의장으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요. 지하철에서 막 뛰고 싶더라고요. 또 선생님들하고 약속한 시간보다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참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딱 느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늘 가서 어떻게 하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들이 다 저를 째려보지 않을까? 나를 막 미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과 함께, 그쵸? 강의실 들어오는데 두렵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문을 딱 열었더니 다들 웃고 계세요. 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이건 강의를 하러 들어올 때 겪은 거지만 선생님들은 바로 직전에 시험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까지 준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은데 막상 시험을 보려니까 황당하고 정말 나 공부한 건 다 어디로 간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접어두고, 자, 지금부터 저는 선생님들이 실수한 거나 틀린 것을 이렇게 후벼 파가지고 막 찌르려고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경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선생님들이 느끼셨겠지만 임용의 방향이 조금씩 이렇게 진화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게 필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내년도 강의는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임용의 방향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경향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살짝 좀 언급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 자, 그리고 답에 대한 것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답과 다른 답도 더 인용될 수 있다, 더 적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면 하나만 좀 생각해 보죠. 1번에 답이 있는데 기억에 들어가는 답이 A고 니은에 들어가는 답이 B다. 기입형 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로 이 답은 변동될 수가 없는 답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법령에 그 용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어떤 특정한 문장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근데 선생님들 이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전체 수험생의 10%도 맞추지 못했다. 2번 역시 마찬가지로 다 틀렸다. 3번도 그렇다. 전체가 과락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시험 다시 쳐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얘 말고 혹시 A 다시는 답으로 쳐줄 수 없냐? 이런 게 나와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올해 시험을 치신 분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를 높다, 낮다 또는 중간이다라고 판단하면서 답을 써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선생님도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뭐가 궁금하죠? 올해 시험이 난이도가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여쭤봤던 분위기로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던 것 같잖아요. 네,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다니까. 근데 네, 각자의 체감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객관적으로 이 문제들을 1번부터 전체 23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저는 계속해서 문제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이건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될 수 있고 잘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결코 문제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점수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함부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전체 시험에서 내가 좀 익숙하게 생각하고 답을 자신 있게 쓴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죠? 아예 없진 않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쓴 것이 맞게 정답 처리가 되고 또 내가 뭔가 애매하게 썼던 것들도 용인이 되는 인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고 낮으면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난이도를 높게 느꼈는지 낮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 더 각자의 체감 난이도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객관적으로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 정말 쉬운 시험인데 이 시험도 선생님들 다 한 60점 이상씩 받아야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부터 조금 이제 제가 문제에 대한 방향이나 또 경향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죠. 첫 번째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시험은 그래서 성인이나 여성이나 아동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역 정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습 정도가 그렇죠? 온전하게 돼 있다면 아주 용이하게 합격선을 넘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역과 정신이 좀 정리가 돼 있다라면 그러니까 지역과 정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면 이러는 거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인데 자, 선생님들 거기 보면 학교보건 사업의 지표라고 돼 있죠. 실제로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많아서 참 감사하면서 동시에 도전이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 내용이 뭐 강론서에 있느냐 어떤 이론서에 있느냐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문제를 낸 사람이 아주 좀 영리한 것 같아요. 틀리기 쉬운 부분을 찝었어요. 뭐냐면 지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표가 정확히 뭐냐는 잘 몰라요. 진짜 연구를 해서 그 지표를 아주 치밀하게 찾아본 사람이 아닌 이상.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에 뭐라고 썼냐면 중고등학생의 자살률이라고 쓰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가지고 정말 세부 지표들을 하나하나 다 보지 않고서는 자살률을 자살 시도율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번의 정답률이 몇 %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답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지표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 1번 1, 2, 3, 4, 5, 6, 7, 8에서 이 지표 번호는 24의 4번이에요. 그래서 학생 정신건강 수준의 향상에 들어가면 두 가지 지표가 자살 시도율과 스트레스 인지율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각각 현재는 4.7인데 2020년까지 3.2까지 줄이겠다. 또 스트레스 인지율이 43.7인데 36.2까지 줄이겠다. 이제 이게 문제에서 물었던 그 지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사업에 대한 지표, 보건 사업에 대한 지표, 뭐 인구 보건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의 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의 출제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다음은 인터넷 뉴스에서 발췌한 기사이다. 밑줄 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유형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이게 이제 기억이 보면 언어적 폭력이고 니은은 방치하는 건, 뭐 니은을 방임이라고 쓰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임이 또 뭐 방임이 아니라 어떤 경우를 보니까 이게 무슨 사회적 방임 내지는 교육적 방임 뭐 여러 가지 방임의 명칭을 붙이는데 그건 답으로 인용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방임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방임을 거기다가 붙일 필요가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언어적 폭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언어적 학대라고 쓴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그렇죠? 경제적인 학대,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서 아동 학대 문제지만 동시에 이거는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가정 폭력, 그렇죠? 부부 폭력 이런 것하고 사실은 맥락이 같아요. 선생님들 모고에서 마지막 부분인가요? 그 가정 폭력 주기 이론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이게 결국은 부부 학대만이 아니라 아동 학대나 노인 학대나 여러 가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현상하고 연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문제를 낸 거죠. 정서적인 학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다음은 보건교사가 담임교사에게 의뢰받은 학생과 처음으로 면담한 내용이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면담록이 있고 그 면담록에 있어서 자, 학생을 보니까 수업 시간에 중간고사 답안지를 백지로 내서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아무리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실 요것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제가 보니까 올해 내신 분이랑 재작년에 내신 분이랑 출제자가 같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저도 분석을 계속 해보는데 뭐죠? 그 대화록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대화록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독립적으로 띄어서 기억은 자 막 생각이 들어온다. 이건 뭐라고 쓰냐면 사고가 투입된다. 그렇죠? 또 이걸 뭐 사고의 전파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사고 자체가 뭔가 왜곡됐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보면 자 많이 힘들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돼 있죠. 그 니은에 뭐라고 돼 있죠? 글씨를 똑같은 크기로 쓰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1에서부터 100까지 1분 안에 틀리지 않게 세려고 해요. 이게 뭔가요? 네. 어떤 행동이죠. 이게 행동이면서 동시에 이 뭐냐면 방어입니다. 방어. 그렇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방어냐면 강박 사고가 나타날 때 그것에 대한 중화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강박 행동이에요. 그래서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3번에는 정확하게 답이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부터 이제 다른 문제들도 볼 텐데 제가 가급적 그 오늘 경향 분석에 있어서도 성인 간호나 여성 간호, 아동 간호 관련된 문제들은 가볍게 문제에 대한 경향은 보지만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들 이 해설 자체가 12월 중에 이제 내년도에 같이 강의를 하실 그 팀에 저희 팀에 같이 있는 강사분들과 세밀한 분석 강의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분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 좀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지역 정신밖에 안 해요. 네, 제가 잘 못하는 건 이제 다 떼어주고 열심히 잘 하십시오. 저는 지역 정신에 올인해가지고 지역 정신은 이전보다 분석 정도나 또는 그 적중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인 따로, 여성, 아동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4번 문제도 우리가 뭐 이전에 봐왔던 것들인데 다만 4번 문제를 딱 보시면 이게 자 선생님들 그냥 제가 질문해 봅니다. 이게 지역 문제입니까? 여성 문제입니까? 예, 역시 지역을 사랑해 주시는. 네.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 지침에 근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주제 자체는 결국 여성간호학에서 나와요. 뭐죠? 자궁경부암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이라든가 질병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궁경부암의 백신에 대한 내용들을 묻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도 이후에 분석을 할 때는 두 파트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내용은 여성간호의 주제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자체를 자 이제 전 이렇게 예측을 해요. 항상 요 시험 직후에 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좀 맞더라고요. 은근히 뭐냐면 이렇게 나왔으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자궁경부암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끌어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자궁경부암 백신이지만 그 문제 자체가 이전에도 그렇고 주제가 되어 왔고 실제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나 앞부분에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그럼 뭐로 갈 수도 있죠. 예방접종 자체에 대해서 이제 끌어가면서 필수 예방접종이라든가 정기 예방접종에 대한 논의로 가고 또 2020년에는 뭐가 있죠. 감염병 예방법이 1월 1일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1급, 2급, 3급, 4급 그 감염병의 구분, 분류하고 관련지어서 문제를 끌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1년 전부터 하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5번이죠. 5번 보면 자, 다음은 중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상담 일지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했습니다. 자, 상담 일지에 보면 학생의 현황이 있고요. 또 응급실 검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나타난 전해질 불균형의 명칭을 제시할 것, 니은에 나타난 건강 문제를 제시할 것, 그리고 디귿이 소변 검사 결과에서 나타내는 기전을 2단계로 서술할 것. 제가 한 가지 이번 시험을 딱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채점하기가 진짜 힘들었구나. 예, 이제까지 시험들이 채점하기가 진짜 힘들었구나. 우리한테는 채점한 결과들만 나오지 그 과정이라든가 안 나오잖아요. 그 타당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안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 다 이제 2단계로 나누고 있을까. 선생님들 느끼시죠? 2단계로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점수예요, 점수. 점수를 1점, 2점 나눠놓고 여기까지 1점, 여기까지 2점. 없으면 난리겠다. 이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오늘 약간 좀 흥분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성인간호학을 공부하면서 단계를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공부하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네, 아니 저만 강의를 그렇게 안 한 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간호학 공부하면서 병태생리를 그렇게 단계가 쫙 나눠져서 클리어하게 타타닥 나눠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다가 참 재밌었는데 참 출제자들도 힘들구나. 채점자들도 힘들구나. 이게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다 시험 안 보고 보험교사 시켜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험교사를 완전히 늘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5번 문제를 보면 전해질 검사, 그리고 전혈구 검사, 마지막에 케톤체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 어떤 검사 결과의 문제인가, 뭐가 부족인가, 뭐가 과다인가, 뭐 이것을 판정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뭐 더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이 전나트륨 혈중과 빈혈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 디귿의 케톤체에 대한 것은, 자, 거기 보면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케톤체가 발생하게 되는 것, 정상적으로도 지방산, 내서 케톤체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게 케톤체가 나온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혈중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더 이상 수용이 안 되는 상태가 될 때 그러면 소변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있어도 나올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대사할 수 없는 양으로 증가되는 경우 결국 포도당 대신 지방을 소모하면서 나타나고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알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어디까지를 1단계로 하고 어디까지를 2단계로 할 것인가는 제가 여러 차례 어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계속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출제자들이 분명히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하고 연결지어서 하나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소모된다라는 것으로 둘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거 두 가지를 한 개로 묶고 소변이 배출되어질 때 결국 소변 배출은 뭐랑 관련되죠? 사구체 여과랑 관련되죠. 이렇게 나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어서 2단계로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일지는 최종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한 말씀드려서. 네. 그렇잖아요.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선생님들, 그럼 나는 앞에 요것만 썼는데 그럼 답이 여기 한 단계까지 점수를 줄까? 안 줄까? 그럼 내가 이거 떨어지면 그러면 작년 컷보다는 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면접 준비를 할까? 말까?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하세요. 네. 자, 그 다음 6번. 6번 문제는 아주 또 익숙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죠. 그렇죠? 근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을 저도 강의 모의고사 때 내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낼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지역사회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출제를 들어간 거죠. 지역사회나 학교보건 관련돼서. 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상태다. 이게 체계 내냐, 체계 간이냐, 체계 외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해석이 갈립니다. 근데 체계 내, 체계 간, 체계 외의 해석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이제 해석에 따라서 잘 들어보세요. 가족이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 가족에게 발생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 내의 문제다라고 해석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나 분명히 또 체계 내의 문제는 보통 개인의 신체, 그렇죠? 개인의 내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건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체계 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보편적입니다. 제가 답안지를 지금 다 본 건 아닌데 쫙 보면 정말 이렇게 바다를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쫙 갈려요.
책의 내를 쓴 사람도 있고 책의 외를 쓴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책의 외로 제시를 한 것이 보편적으로 책의 내의 문제는 내적인 신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들로 보기 때문에 책의 외가 더 타당하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걸 해석을 또 확대하면 책의 내까지도 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얘기 미리 해주지 이의 신청하기 전에 해설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의 신청이 있는지도 모르셨어요? 우리는 다 너무나 순진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니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여 항상 피곤한 상태다. 자, 그런데 자, 선생님들 이제 해설을 잘 들으셔야 돼요. 기억을 책의 내로 해석을 하는 순간 니은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여 항상 피곤한 상태다. 이거는 개인의 내적인 문제로 갑자기 확 위축이 되잖아요. 축소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것은 책의 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니은은 정상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디귿 2차 예방 활동, 자 1차 예방 활동, 2차 예방 활동, 3차 예방 활동 여러 차례 문제에서도 보시고 연습을 해왔었는데 네, 제가 본 답안들은 답을 잘 쓰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근데 선생님들 너무 무거워지시지 말고요. 오늘은 즐겁게 강의를 하고 그렇죠? 신나게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답안을 그래도 보내주신 분들 100지를 내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받자마다 이렇게 러프하게 쭉 보고 나서 피드백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참 열심히들 답을 쓰셔서 네, 물론 답이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 더 좀 찾아봐야 되지만 근데 대체로 제가 보니까 답안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 답안들이 많아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아, 선생님들이 그래도 공부를 했던 것들을 많이 좀 반영하셨구나. 또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찔리시는 분들은 A형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그 혈액형 분류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네, 저는 A형이거든요.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죠. 네, 저희 집에는 B형이 살아가지고 B형들은 막 별로 이제 신경 안 쓰고 막 그냥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고 가고 그렇죠? O형은 옆에서 왜 그래 괜찮아 막 이렇게 해주고 네, 갑자기 썰렁해졌어요. 이러면 이제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게 A형인 거예요. 자, 거기 디귿에 정상방어전 침입 시 스트레스 원이 방어선을 파괴하고 기본 구조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이거 이제 여기다가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뭐 이런 관점이죠. 빨리 발견해서 해결을 한다. 그런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기본 구조가 손상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자, 7번은 네, 7번은 그 이름도 유명한 빠빠표에도 나와 있었죠. 네, 선생님들 마지막에 근데 그렇게 많이 문제를 14문제나 냈는데 네, 그래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그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학원에서 아마 자료를 만들어서 제 카페에도 올렸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랬군요. 시험장마다 조금 달랐으면, 그럼 안 되는데. 네. 하여튼, 네. 중요한 건, 그 자료에도 이게 있었죠. 그쵸? 임신성 당뇨와 관련된 게. 예. 자, 근데 뭐, 그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전에도 이 임신성 당뇨에 대한 것은 임신과 당뇨, 선생님들 강의하면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임신성 당뇨에서 왜 거대화 또는 과수가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이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 같고, 막 답이 맞는지 내가 쓴 게 정말 정확한 설명인지 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신성 당뇨에서 혈당이 높은 혈액이 태아에게 간다? 그래서 과숙이 된다. 그럼 돼요. 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뭐 또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게 반드시 뭐 어떤 용어가 들어가야 맞냐? 아니에요, 선생님들. 너무 이렇게 왜곡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호흡곤란 증후군은 그럼 왜 생기냐? 출생 후에 호흡곤란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왜 그랬죠? 인슐린 농도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이 계면활성제 합성 자체가 제한된다, 억제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성숙이 잘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폐성숙이 지연된다라는 것을 쓰면 되죠. 자, 여기도 보세요. 기전을 2단계로 서술할 것, 기전을 2단계로 서술할 것. 이건 저는 어떻게 읽냐면, 기전을 2단계로 서술해야
1.2점 나누어서 채점할 수 있다. 기준을 2단계로 서술해야 1.2점 나누어서 채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8번. 다음은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당뇨병 학생의 응급상황 조치 계획서이다. 이거 틀리신 분. 네. 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뭐 선생님들한테, 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보니까, 법령의 문제들은 항상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 법령을 꼭 보셔야 합니다. 라고 시험 직전까지 막 강조를 했는데 그 해에 법령 문제가 진짜 쉬운 거 한 문제인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법을 열심히 봤는데 문제가 그렇게 쉬운 거밖에 안 나오다니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딴 걸 볼 걸. 막 이러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항상 이거는 그래서 어떤 걸 집중해서 봐야 되는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건강검사 규칙 요 파트에서는 만약에 변경된 게 있으면 자 올해 대기오염 관련된 게 안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주목해서 보셨다가 네, 선생님들 지금 내년에 시험 안 치시길 바랍니다. 네,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시험을 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좀 주의했다가 답을 쓸 수 있으면 자신감 있게 답을 써낼 수가 있겠죠. 자, 거기 이제 기억에 뭐 학생을 옆으로 눕힌다, 측의를 취한다,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정말 간호학과 관련된 그런 중재의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이 있다고 할 때 비약물적인 중재 내지는 그런 인터벤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번. 다음은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이런 것은 이제 또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선생님들이 내가 DSM-5를 정말 열심히 봤는데 이런 것만 나오나? 뭐 이렇게 그러시면서 답을 정확하게 쓰셨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게 신경성 식욕부진이랑 신경성 폭식증인데 이것을 신경성 식욕부진, 뭐지는 신경성 폭식 장애 뭐 이렇게 썼다. 그럼 이게 답이 되냐 틀리냐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알려드리면 아노렉시아 넣어보자. 그렇죠? 그다음 불리미아. 자,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말로 이게 뭐 거식증이다, 폭식증이다, 폭식장애다 다 바뀌어 있는데 아노렉시아 러버자는 뭐죠? 이게 신경증이에요. 그럼 신경성 식욕 부진이고, 그렇죠? 신경성 폭식이에요, 폭식.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핵심 단어는 신경성이라는 것과 폭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불리미아 러버자가 되는 것이고, 신경성 식욕 부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신경성 식욕 부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노렉시아 러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단어가 좀 다르다고 틀리게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디귿과 니을, 선생님도 우리가 많이 생각했지만 이게 치료적인 접근에 있어서 섭식장애 치료에서 뭐가 있어요? 약물을 쓴다, 비약물을 쓴다. 근데 여기서는 비약물적인 중재를 한다.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죠. 많은 그 정신간호의 치료적 접근들이 있는데 그게 비약물적인 중재들이 있는데 약물요법 말고 비약물 중재에 있어서 정신치료나 집단치료나 가족치료, 인지치료 등이 있는데 이제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거 뭐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시험 전걸 다 기억하냐 이러시는 거죠. 인지치료였어요. 인지치료. 왜 인지치료를 많이 출제한다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다른 것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낼 게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자꾸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1단계, 2단계로 나누겠어요. 점수 채점하려고. 그러니까 치료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물론 작년에 이제 가족 치료에 있어서 경험주의와 관련된 그런 치료적인 접근들,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 이런 것도 문제를 내지만 지금처럼 인지 치료로 돌아와서 그 기법들을 묻는 것이 사실은 출제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고 이게 이제 뭐랑 저는 비교하냐면 변화 단계 이론에서 변화 과정 내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치료에서 인지치료의 기법들을 골라내는 거. 그러니까 인지치료의 기법들을 제가 이제 그냥 이런 거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잘 찍어가지고, 그렇죠? 선생님들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딱 피면 그냥 요거구나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네, 그래도 인지치료의 기법들을 이거 말고도 많이 또 보셨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비슷한 내용들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기억은 그거예요. 기억과 니은의 진단은 들어갔고, 디귿의 자기 감시법이 모니터링,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자기 감시법뿐만 아니라 사고와 감정의 감시법, 사고와 감정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관찰하고 인지적 왜곡, 역기능적 사고 체계 직면에서 인지의 재구조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형성법은 뭐죠? 형성법은 말 그대로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쉐이핑이라고 돼 있죠. 쉐이핑은 만드는 거잖아요.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강화시켜 간다. 단계를 나누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한 자, 이것도 이제 그 법령에 따를 때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이것도 뭐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답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간호사가 해당이 되는 거죠. 면허가 있는 간호사. 간호사라고만 써도 틀리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 가번에 학교보건법 제15조 1항에 따른 뭐죠? 투약. 그러니까 15조 2를 지금 연속해서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15조 2 계속해서 이게 바뀐 그 법령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그럼 간호사 면허 있는 사람만 맞게 해줄까? 간호사는 틀리게 할까? 혹시 투약은 틀리다고 할까? 투약 행위는 맞다고 할까?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점수를 막 깎아가지고 이른바 이렇게 하죠. 저도 이제 그 용어 알아요. 뭐죠? 물체, 칼체. 저 몰랐거든요. 제가 맞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갑자기 본물이 터졌네요. 어제 그젠가 뭐죠?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하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카톡을 보냈어요. 그걸 이렇게 캡처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보내가지고 선배님 강의를 되게 열심히 잘하셨나봐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러고서 봤더니 무슨 카페에 이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네, 땡땡 무슨 교사 되기.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누가 쓰셨는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자,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야,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공부하고 이렇게 그쵸? 들었던 강의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하는 것도 있고, 저도 강의를 했던 초창기에는 그 카페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들어가면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도 몰라서 마음이 어려웠다가 나중에 들어가니까 이제 온갖 막 좌파 우파가 나뉜 것처럼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 7, 8년 전부터인가 끊었어요. 아예 안 들어가요, 그냥. 근데 이제 하여튼 보게 됐죠.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넘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문제에 기억 니은 디귿의 형태로, 또는 기억 니은 디귿의 형태로 이렇게 막 주어져 있는 것에서 한두 문항의 차이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일일비 안 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체와 칼체의 범위는 뒤에 나오는 이제 치료 농도와, 그렇죠? 중독, 독성 농도의 그런 어떤 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그렇죠? 자, 그다음 거기 디귿의 패널 면접은, 패널 면접을 문제로 낼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저도. 그렇죠? 패널 면접은 근데 정확하게 뭐죠? 패널 토의를 응용한 것이고, 그래서 다수의 지원자와 다수의 면접관 어디서 하죠? 우리 경기 같은 경우에 심층 면접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형태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점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들은 그 안에서 또 위축될 수 있다. 물론 이제 패널 면접이 아니어도 위축이 될 수 있죠. 그런 이제 장단점은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초등학교 보건교사가부터 시작해서 상담 일지에 체중 증가, 전신 부종, 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제를 보세요. 밑줄 친 기억이 발생되는 과정 중 저혈량증에 대한 신장의 보상 기전을 2단계로 서술할 것.
자, 이게 지금 문제의 진단이 뭔가요? 신증후군이죠. 그러면 사실은 문제 복잡하게 됐지만 다 필요 없고요. 신증후군에서 어떤 보상 기준이 돌아가는가, 주된 증상이 무엇인가, 그걸로 끝이에요. 예, 뭐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첫 번째 기억에 있어서 이것도 뭐 장황하게 쓸 수 있겠지만 저혈량증에 대한 신장 보장 기전은, 자, 선생님들 이후에도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저혈량증에 대한, 근데 성인 간호는 이제 제가 안 하니까 네. 너무 이렇게 열내면 안 되는군요. 네. 근데 하여튼 저혈량증의 이 보상 기전이 어떻게 되죠? 혈량을 보충한다. 혈량이 늘어난다. 그럼 혈량이 어떻게 늘어나는가가 쟁점인데 뭐가 돌아가요? RAA계가 돌아가는데 어디서부터 쓰라고 그랬어요? 네, 아마도 답을 너무 이렇게 앞에 많이 읽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안지오텐신 2부터. 네. 이것도 굳이 앞에 거를 제가 이제 출제자나 채점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이걸 많이 읽기 싫었으면 뒤쪽으로 그냥 한정해 놨을까. 그러려면 그냥 아예 더 뒤로 그냥 밀어버리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안지오텐신2가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또 수분과 나트륨 제압도.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도스테론이 어디서 분비되는지를 여기다 반드시 써야만 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는, 안 그래요. 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분명한 건 RAA계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혈압에 대한 보상 기준으로서 나오는 대표적인 명칭들이니까 레닌과 안지오텐신과 알도스테론이 있는 거죠. 그럼 됐죠. 우리는 병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저알부민 혈증이 왜 생기죠? 단백뇨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나가니까 제가 기억에 시험 전전날인가 어떤 선생님, 전전날인가 3일 전인가 저한테 신증후군 물어보셨던 선생님이 있어요. 아마 그분은 정확하게 맞추셨을 것 같은데 딱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고지혈증이 생깁니까? 뭐 선생님들 이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럴 수 있지만 잘 몰랐는데 단백뇨에 의해서 저알부민 혈증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쵸?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단백 합성이 증가하니까. 끝. 그쵸? 그걸로 하시면 돼요. 다음 12번. 자, 12번. 다음은 보건교사가 교감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이것도 성인간호학 문제죠. 성인간호학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크게 나누면 병태생리와 약물투여와, 그쵸? 부작용, 합병증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심근경색이 왔다. 이게 그러니까 이후에도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니 공부를 꼭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 보건교사로 학교에 가셔도 이 생각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 분명히 어떤 학생들이 질병이 생긴다 또는 교사가 질병이 생긴다 그러면 그 질병 자체를 어떻게 중재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중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합병증이 생길 것이다. 그럼 그 합병증이 뭐지? 모르면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중재를 하는가? 그 발생하는 합병증이 뭔가? 이걸 이제 아주 세밀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그거 다 주잖아요.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그렇다. 그러면 고혈압 합병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풀어서 쓰는데, 핵심은 고혈압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혈관에 손상이 생길 것이다.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손상이 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혈전이라든가 색전의 문제들이 폐색을 일으킨다. 그래서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심근경색 자체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고혈압으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주면 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약물명 니트로글리세린은 들어가면 뭐합니까? 혈관 확장하죠. 네, 끝.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맥박 측정을 통해서 이게 인공심장기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 보고요. 쉬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게 좋겠죠? 네, 혹시 휴식이 필요하시면 그냥 적절하게 쉬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3교시 B형 1번 문제. 다음은 보건교사가 동료교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가로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자, 테오필린이라는 약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테오필린을 얘기하지만 테오필린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걸 저는 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속 기대를 했었는데 리튬을 자꾸 생각했었거든요. 네. 선생님들 막 이렇게 연구를 막 하셔가지고
네. 리튬에 있어서 세라피틱 레인지가 있잖아요. 치료의 농도, 치료의 그 효과, 유효 농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치료 농도와 독성 농도, 이걸 치료 지수 자체, 세라피틱 인덱스를 보면 이게 효능과 독성의 범주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용어는 뭐 어떤 것이 들어가도 좋겠지만 앞에는 유효 내지는 치료, 그리고 뒤쪽은 독성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 그 두 가지가 뭐 뒤집히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부작용. 부작용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네. 왜냐하면 문제에 보면 혈중 약물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치료 지수가 낮기 때문에 혈중 약물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약물 농도의 레인지가 나오는 거지 부작용으로 가기에는 답안이 조금 뒤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네, 제가 2015년 개정 고등학교 교양과목 교육과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많이 얘기했죠. 그건 지금 얘기해도 소용없지만, 네, 그렇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그렇다고 매 모의고사 때마다 선생님들 올해도 이번에도 1번 문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예,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냈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정말 이렇게 맞추기 힘든 걸 냈더라고요. 네, 뭐 맞추신 분들은 제가 정말 칭찬이 아니라 거의 경외의 눈으로 바라볼 것 같아요.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나중에 이제 제가 내년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또 같이 교재에도 포함을 시키고 하겠지만, 예전에 강의할 때도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보건교육과정의 내용이 한 200페이지 되는 보고서예요. 근데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딱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공인 문제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아마도 출제자가 많이 괴로웠지 않았을까. 네, 얼마나 문제 내기가 힘들었으면, 네, 이제 정확하게, 결코 이거는 다른 답을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문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숨이 나오죠. 저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러고 넘어가서, 이제 올해 합격하실 분들은 패스 제외하고, 이러고 넘어가서 아유 그래 또 개정 보건교육 그 과정이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럼 바보고요. 이 내년도에도 이런 형태로 분명히 어디선가 끄집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얘를 자꾸 끄집어내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아주 많이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등장했으면 이게 지금 현재 보건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성교육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건 뭐 옛날에도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자꾸 이게 각도가 트렌드가 변화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선생님들 최근에, 이건 정말 시사적인 내용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청소년들의 성매개 감염병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가려져 있다. 그게 문제라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출제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요,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치고 나면 무슨 이런 문제를 내냐 그러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다시 곱씹고 다시 보고 또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학 교수님들이 호텔에 갇혀가지고 거의 막 한 2주를 그렇게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그러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계속해서 나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낼 거야, 막 이렇게 이를 갈지 않을까요? 이는 안 갈 것 같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얘기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면,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연결되는 걸 낼 수밖에 없어요. 저기 막 한 20년 지난 이슈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 문제를 낼 수야 있지만, 그러면 정말 이게 그 올드 패션이죠. 지나간 거를 자꾸 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합격해서 학교에 가시면, 제가 작년에 기억하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같이 공부하시던 선생님 중에 작년에 합격생이죠. 작년 합격생이 이전에 기간제 교사를 계속 하셔가지고 이미 그 출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경력이 다 돼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한 분이, 교수님 저 그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출제자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어떻게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라고 생각됐던 분들은 합격하셔서 5년이 지나면 아마 출제자 등록이 돼요. 그때까지는 절대 책도 내지 마시고 다른 대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돼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은 할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그 출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를 낼까요?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다가. 네, 재미있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흡연 학생들과 면담한 내용이다. 프로체스카 등이 제시한 변화단계 모형에 근거해서. 네, 너무나 익숙한 또 모형이죠? 어떻게 이렇게 익숙한 모형들만 냈을까요? 안 익숙해요? 이게 쉬우면, 제가 그랬잖아요. 쉬우면, 야, 이거 내가 아는 거야 하고서는 틀린다고.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자, 근데 일단, 기어 준비 단계에 대한 거죠. 한 달 안에 담배를 끊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리을을 먼저 보시면, 디귿 리을을 보시면, 디귿, 이제부터 담배를 안 피울 거야. 이거 뭐예요? 자기 선언, 자기 해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책을 빌려준다 이런 것은 의식의 형성, 의식의 고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적 완화는 뭐가 되죠? 극적 완화.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건 대표적인 게 친구가 갑자기 담배 피다 죽었다. 그런 걸 봤다. 뭐 이런 게 극적 완화죠. 자, 근데 니은에 있는 것은 의사결정 균형. 이건 이 변화 단계 이론에서 보통 변화 단계와 변화 과정만 주로 얘기를 하는데 변화 단계, 변화의 결정 균형이라는 것이 그 안에 사실은 균형 잡고 있는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강조를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계속해서 출제되지 않은 포인트를 자꾸 노리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의사결정 균형은 답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셨든 분명히 의사결정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뭔가를 결정한다, 행동을 결정한다, 그렇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인지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을 모두 포함해서 흡연과 같이 건강 관련 행위를 변화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정확한 그 학자의 설명이거든요. 정의인데 요거를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결정한다, 균형 잡힌 결정을 한다, 이 정도만 들어가도 틀리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디귿 리을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다음은 보건교사가 고등학생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자, 자가면역 질환에서 자가면역에 대해서 정의해라. 자가면역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자기 세포, 자기 조직, 기관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에 보면 발진이 생기는 기전, 이제 루푸스잖아요. 전신성 홍반성 낭창,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기전은 결국 이것도 병리학적인 아주 많은 용어들을 더 사용해야 될 것 같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자가 면역이 일어나서 자가 항체가 생성이 돼서 항체가 생성된다면 어떻게 되죠?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데 항원 항체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침착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항원 항체의 복합체가 침착되면 그로 인해서 일종의 손상이 인저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인 간호는 너무 깊이 하면 안 되는데 성인의 첫 시간에 생각해 보면 손상이 있잖아요. 그게 셀 인저리가 있어요. 셀 인저리. 성인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네, 셀 인저리가 있고 그 셀 인저리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죠? 면역 반응이 발생하죠. 그게 이제 답안에 단계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에 들어가는 것은 레이노 현상은 원래 혈관이 수축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 레이노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발생한 자가면역 질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써야죠. 레이노 현상 자체를 그냥 쓰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 자가면역 반응으로 조직의 손상이나 또 민감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때린데 또 때리면 그러면 수축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 5번. 5번. 자, 5번에 다음은 보건실에서 건강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과 보건교사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네, 제가 이 문제를 딱 읽으면서 이건 우리 선생님들 같이 공부하셨으면 잘 맞춰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자, 5번에 기억 보면 기억에 뭐라고 돼 있죠?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은 모두 다 제 탓이에요.
우리 학교 야구부가 전국 대회에서 진 것도 다 제 잘못이고 저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저희 학교가 꼴찌할 거예요. 까지만 읽으면, 자, 제가 선생님들 잘 보세요. 정신간호를 내신 분이 굉장히 좀 임상을 아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만 놓고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될 수 있죠? 네, 뭐 관계망상도 될 수 있고 다 돼요. 죄책망상도 되고 관계망상도 되고 모든 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많이 힘들겠어요. 지난번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됐나요? 주요 우울 장애라고 플록세틴이라는 약을 처방해 줬어요. 약은 잘 복용하고 있나요?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별로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주요 우울 장애에서 제가 강의 중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생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좀 오래 지났지만 이 부분을 강의하면요, 주요 우울 장애가 심각한 사람들이 정신과의 병원에 있을 때 바깥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지면 막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한다고. 나 때문이라고. 그게 뭐라고요? 죄책망상이에요. 죄책망상. 주요 우울 장애, 저는 이제 환자를 직접 많이 봤었기 때문에 죄책망상이 주요 우울 장애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관계망상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환청이 있는가, 그죠? 관계망상과 환청이 있으면 진단이 뭘까요? 관계망상과 환청, 조현병으로 가는 것이 특성상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또 이 약물 명칭도 들어봤잖아요. 플록세틴 뭐예요? SSRI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주요 우울 장애에서 약물의 작용 기전으로서 세로토닌,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다. 그래서 시냅스 후에 신경 말단에서 작용한다. 이것도 시냅스 후냐, 시냅스 전이냐, 그냥 시냅스까지만 어떻게 쓰면 뭔가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애매한데요. 시냅스가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꼭 시냅스 말단이라고 써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비겁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 게 시냅스가 이미 시냅스 간격이잖아요. 그렇죠? 뉴런과 뉴런의 사이.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시냅스의 말단에서 후단으로 그 다음으로 전단과 후단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답이 갈릴 수 있죠. 뭐 후단만 맞게 할 거냐, 말단만 맞게 할 거냐. 이거 이제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설마 전기 충격을 낼 거라고는 정말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낼 게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죠. 선생님들은 이제 낼 게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신간호에서 문제 내면 진단, 그리고 치료,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에서 보통 인지 치료, 정신 치료,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치료들인데 생물학적인 치료 내지는 환경 치료 여기까지 안 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물학적 치료에 전기 충격 치료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요. 경두계 자기 자극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전혀 몰라도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뭔가 신경에 변화를 준다. 이 정도의 내용을 썼을 때 맞다고 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여기 키워드가 뭘까요? 뭐 전기 코일을 써야 될까요? 국소적인 걸 써야 될까요? 두개골을 써야 될까요? 저 솔직히 이게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앞에 죄책망상에 대한 거, 이것도 이제 그럼 그냥 망상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죄책이냐 관계냐 이건 분명히 좀 다르기 때문에,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죄책망상 내지는 자책망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SSRI에 대한 내용을 쓰고 마지막 거는 좀 보편적으로 답을 오히려 거꾸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자, 6번 다음은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자, 역시 또 성건강이죠. 성건강. 앞에서 성교육이 중요했고 성건강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시험의 맥락이 지금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임신과 출산,
임신 이전에 피임, 결국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피임법의 종류에 여기 월경 주기법 그리고 복합 경구 피임약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 있는데, 자, 거기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확인 방법과 양상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견사성이 증가된다, 양치협상이 관찰된다. 그래서 경관 점액을 도말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도말이 뭔가요? 도말이 말 그대로 슬라이드에다 피는 거예요. 글라스에다 피는 거. 자, 그런 이제 내용들을 쓰면 되고, 그 다음, 역시 이 복합 경구 피임약의 성분이 밑줄 친 디귿에서 배란을 억제시키는 기전을 두 가지로 서술할 것. 이걸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눠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핵심은 뭐죠?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축에 작용을 한다. 뭐가 작용합니까? 피임약이 작용을 해서 분비를 억제한다. 난포 자극 호르몬의 억제를 한다. 그래서 난포 자극, 난포 성숙을 억제하고, 그리고 황체화 호르몬 분비 자체가 잘 안 되도록 한다. 뭐 두 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답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7번. 7번도, 네, 익숙한, 네, 근데 이게 항상 그랬잖아요. 문제가 나오면 뭐가 문제라고요? 예, 계산을 하는 게 어렵다. 계산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게 항상 문제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렇죠. 예, 이 막상 시험장에서 표준화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잘 안 되면 이제 선생님들 예, 격전의 현장을 시험지를 보여주시니까 네, 얼마나 이게 계산을 하느라고 막 애를 썼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자, 발생률의 개념, 발생률은 뭐죠? 새롭게 발생한 질병 또는 사건의 율이다. 전체 집단, 전체 인구 중에 새롭게 발생한 사람의 수. 자, 직접 표준화는 어떻게 하면 되죠, 결국? 표준 인구를 잡아서, 표준 인구를 양쪽에, 자, A 학교와 B 학교가 있을 때 표준 인구를 지금 6,000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럼 이 표준 인구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학교를 더해서. 표준 인구를 잡는 방법은 더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거나 또는 B학교만 가지고 하거나 또는 전혀 다른 그런 인구를 가져와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발생률에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연령에 따른 차이를 조정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 많이 봤던 거라 또 계산을 잘 하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자, 8번. 8번은 모성 문제인데, 저는 여기 기억에 있는 태아 기형 검사는 우리가 알파 피토 프로테인 검사에 대한 것을 알지만, 니은은 잘 몰랐어요. 예, 태아의 목덜미 투명대 검사. 근데 이걸 이제 검사하는 위치라든가, 그렇죠, 명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것 같고, 그 다음 디귿에 들어가는 거. 네, 디귿에 들어가는 건 뭐죠? 비타민 B12. 네. 이제 곧 끝납니다, 선생님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을은 적혈구의 수치와 또 MCVC, 또 MCHC, MCH 여러 가지 수치들, 우리 거의 마지막 강의쯤에 혈소판이라든가 망상적혈구수 뭐 이런 것들 수치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런 수치들이 변화될 때 나타나는 그런 임상적 양상들을 또 묻는 것도 굉장히 이제 또 전형적인 문제들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9번에 여드름 한 번쯤 나올만 했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드름도 역시 뭐예요? 호르몬과의 관련성을 묻는 거죠. 호르몬과의 관련성. 네. 자, 호르몬 안드로겐과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분비가 많아져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감광성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죠? 그 약물이나 연고나 어떤 중재가 투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또는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라고 하죠? 두 가지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를 서술하가 사실은 좀 애매한 게, 두 가지를 서술하라고 하면 감감성은 빛을 받아서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러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도포하는 시간대를 밤이나 또는 저녁 늦게 하는 것, 뭐 자기 전에 하는 것, 뭐 이렇게 적는 거 말고는 두 가지가 명확하게 다르게 나눠지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 문제도 좀 익숙한 문제 아니세요? 10번 문제도? 네, 10번 문제는 딱 보면 이건 정신간호를 잘 알면 너무나 쉽게 푸는 문제고 잘 모르면 이걸 답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되게 애매한 문제일 수 있어요. 자, 10번 문제를 보면 선생님 오늘은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치병에 걸린 것이 확실해요. 6개월이 넘었는데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벌써 6개월이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과되고 있고 보건교사가 아주 스마트하게 뭘 물어보죠? 지난번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어땠나요? 검사한 결과를 확인하는 이유는 DSM-5의 진단에 따라서 질병 불안 장애인 경우에 이게 실제적인 검사 결과와 차이가 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가면 돼요. 이걸 물론 난 질병불안 장애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검사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킨다. 또는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을 준다. 사실은 그런 것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검사 결과 확인함으로써 검사 결과 자 그다음 뭐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 문제 남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정신간호의 불안에 대한 중재의 문제면 그러면 지난번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어땠나요? 라고 물었을 때 환자의 응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죠? 그쵸. 뭐 검사를 했더니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믿을 수가 없다고. 정상이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병적인 상태고 질병불안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진단을 해야 뭐가 되냐면 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봤던 답안들은 대부분 다 많이 그렇게 쓰셨는데 질병불안 장애에 대한 것이 이게 기질적인지 또는 기능적인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나 니은에 가면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라고 했잖아요. 질병불안 장애라고 진단이 되더라도 이 대상자에게 일종의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벤틸레이션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 자꾸 자기 질병에 집중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관심이나 요구 등이 다른 곳으로 전환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고 마지막에 정적 강화는 자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의 원리를 설명해라. 이건 뭐죠? 정적인 강화 또는 부적인 강화 어디도 나와요? 강화 요인에도 나오잖아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지역사회와 정신의 절묘한 결합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화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스포츠 클럽과 같은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했으니까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참여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포상을 하거나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답을 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11번은 이제 문제 때문에 문제를 급하게 읽으면 맥박 측정에 대해서 경동맥을 쓰신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 기억에 보면 맥박 촉지를 영아의 경우는 어디서 하냐면 상완동맥에서 일반적으로 하고요. 상완에서 하고 그렇죠? 소아의 경우에는 경동맥이나 대퇴동맥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게 상완동맥과 대퇴동맥까지도 맞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좀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압박 부위가 흉골을 강하게 압박한다. 두 손가락으로 압박한다. 이제 이런 방법. 그리고 거기 끝에 보면 흉부를 감싼 두 엄지손가락으로 가슴을 압박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심폐소생술을 이제 대상자를 바꿈으로써 문제를 출제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들을 봤는데 보고 나면 굉장히 허탈하거든요. 자, 선생님들 이게 막 채점들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빨리 강의를 종료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뭐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험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왔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딱 시험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게 다 안 돼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점수가 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점수를 잘 받아서 그런 사람은 몇 프로 안 됩니다.
대부분은 다 좀 힘들고 어렵고 이게 정말 맞는지 도대체 내가 면접 준비를 하는 게 맞는지 앞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머릿속에는 이제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몰라요. 교수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지금 정신 상태가 면접을 준비할 정신이 아니고 그냥 냅다 놀다가 30일 날 발표 나면 그때부터 이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이 시험이 얼마나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아니까 면접 준비에 막 뛰어듭니다. 열심히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는 아시잖아요. 이미 우리가 1차 시험 준비를 할 때도 막 모든 자료들을 어떻게든 막 봐가지고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막 있잖아요. 하물며 면접은 더 하죠. 그리고 면접에서 막 당락이 갈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모든 전공도 교육학도 면접도 다 시험에 있어서 당락을 가르는데 영향을 미치죠. 모든 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나간 시험 점수를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 우리 인지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건 못 바꾸니까 잊어버리기는 쉽지가 않죠. 어떻게 과거가 잘 잊어버려지겠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행시를 보다가 막 그랬던 거 지금도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막 답답해하던 마음. 근데 그게 지금 나한테 막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치면 앞으로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압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시험을 보신 것 자체가 너무 잘하셨고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보다 선생님들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잘 해오셨습니다. 여기 지금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설을 듣고 있는 건 멘탈이 지금 엄청 강한 거예요. 인강으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조용히 나는 숨어서 볼 거야. 뭐 이렇게 어떻게 됐든 간에 강의를 듣고 있다면 참 잘 하시고 수고 많으셨고,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 지나간 건 같고요. 이건 덮어놓고 지금부터 내가 뭐 할까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은 누가 하죠? 내가 합니다. 내가 결정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그거 하나 더 맞췄어야 되는데, 내가 그 문제를 못 썼을까? 왜 해설은 해가지고 이걸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괴롭네? 이런 모든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고, 이제 뭘 하냐면,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면접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면접을 보고 합격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합격하셨던 선생님이 오실 텐데, 제가 따로 막 선생님 제발 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오셔서 선생님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냥 하시라고 좀 도와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면접에 대한 대비 또는 면접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주시면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래요. 아니 거기 이제 서울에서 하는데 내가 제주도에서 어떻게 가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거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엔가 합격하셨던 경기 선생님 한 분이 카페에다가 면접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쫙 글을 한 20개 이상 써놓으셨던 게 있어요. 선생님들 이제까지는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면접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 게 김동일 전공보건 카페 안에 들어가면 한 그 게시판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아마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좀 잡히실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오시는 선생님한테 들으면 더 생생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이미 또 교육학 과목에서 면접 강의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거기 들어가셔서 그걸 순서대로 좀 잘 읽어보시고 준비를 차근차근 좀 해보시고, 아니 내가 지금 1차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이 되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면접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면접 준비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제가 최악의 케이스도 생각해 볼게요.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면접에 들어가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떨어졌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제 난 임용 안 해 이러실 거라면 그러면 지금부터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계속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제가 좀 가혹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열심히 하시고 그 나오는 결과를 보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죠? 또 결단이 달라지죠. 합격하면 이제 막 흥분할 거예요. 이제 나 붙었네, 진짜 붙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해오던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선생님들께 떨어져서 다시 공부할 것을 제가 강조하거나 그렇게 할 때 같이 공부하십시다. 우리 뭐 팀티칭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듣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아직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선생님들 계속해서 제가 일부러 자꾸 말씀을 더 드리지만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전폐하고 내가 뭐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육아를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막 해보면서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정말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그게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당락과 상관없이 정말 나는 가치롭다, 정말 나는 존귀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후에 준비를 해 가시면 그 자체로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아니 시험은 꼭 붙어야죠. 아니 물론 붙는 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게 너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자꾸 도구화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애쓰셨고 그동안 공부를 같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 모고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 강의 할 때까지의 이 기간이 정말 저도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만감이 고차하는지 말로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선생님들 밝은 모습으로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는 이제 제 강의는 올해 강의는 여기까지로 끝이고요. 진짜 끝이고 내년도 강의는 지역 정신 강의를 통해서 이제 1월부터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선생님들도 어떤 상황이 되시든 또 우리 서로 좀 응원하고 그렇죠? 합격하시면 합격했다고 이제 안면볼수하고 안녕 하시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도우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도 주셔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